자, 대표님, 네, 신랑들이 맞선복에서 베트남에 오면 그날 당일부터 이렇게 맞선을 보나요? 그렇죠. 당일부터 보죠. 대부분. 그러면 그 신랑들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도착해서 이 더운 날씨에 적응도 하기 전에 이제 신부를 만나면 좋은 신부를 만나는데 너무 떨리고 막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떤가요?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벌써 출발할 때부터 막 긴장되고 오죠. 대부분이 막 진짜 좋은 신부 만날 수 있을까 막 걱정에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근데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 어떤 분들은 막 두통도 오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보면 와서 멍하게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 구청의 공무원분이 맞선을 보니까 보는데 막 두통이 오고 막 하니까 막 머리 인상을 콕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다 신부들이 또 해버리는 거야. 그런 사태도 생기고 그래서 시간을 좀 주고 좀 얼굴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하니까 또 이제 정상적인 맞선을 보고 이제 신부를 결정한 적도 있고 이런데 신랑분들이 일단 와잖아요. 도착하면은 베트남도 덥고 하지만 요즘 한국 날씨에 비하면은 또 베트남은 또 안 덥죠, 지금. 한국 여름에는 안 덥도 여기 오면은 이제 일단은 호텔에서 샤워도 하고 좀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또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때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돼, 이제는. 처음부터 좋은 여성을 만날 거다 하는 이런 긴장보다 편안하게 또 여성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보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이렇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그 중에 또 본인이, 그 중에 마음에 가는 여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을 위주로 많은 대화를 해볼 그런 위주로. 응? 그러고 또 어떤 신랑분들이 이런 신랑이 있어요. 그날 본인이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일 또 가면 더 좋은 신부가 있을란가? 사람 마음이 그렇죠. 이런 신부. 근데 어떤 회사에서 신부를 얼마나 준비를 해서 어떻게 마선을 보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은요. 자, 첫날 몇 명의 신부를 중에서 몇 명의 신부, 소량의 신부 중에서 본인이 한 두 명, 한두 명을 선택을 해서 한 명을 선택해서 마선을 봤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 다음날에 또 좋은 신부가 만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첫날에 많은 신부를 면담을 하고 해서 그 중에서 인원이 많은 한 100명의 신부 이상 중에서 본인이 한 두 명 정도를 선택해서 맞선을 봤다. 예? 그게 다르잖아요. 한 10명, 20명 중에서 한두 명 선택해서 맞선을 봤다.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을 선택해서 맞선을 봤다. 이게 달라요. 그러면은 인원이 많은 신부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가는 신부 두 명을 선택을 해서 맞선을 봤다. 그러면은 진짜 그 중에서 마음에 가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봤을 거고.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2명 보느냐, 10명 중에서 2명 보느냐, 이것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인원이 작게 중에는 그 다음날도 또 그만한 신부를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본인이 마음에 어느 정도 가는 신부가 있으면은 일단은 그 신부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요. 근데 또 반면에 성격상 소심하거나 여자를 전혀 경험이 없는 신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 친구 마음에 들어요 말을 못하는 신랑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신랑분들은 이런 신랑분들 있어요. 사장님이 좋다 하면 하겠습니다. 무조건. 네? 제일 환장하는 거죠. 사장님이 좋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사장님 믿고 무조건. 이거는 굉장한 저희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죠. 맞아, 그렇죠.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요. 몇 시간 정도를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 여성하고. 그러면은 그런 신랑분들도, 여성 너무 괜찮다는 걸 느껴요. 대화를 해보면은. 그 대화는 직접 본인이 아니지만 통역을 통해서 다 하고 제가 옆에서 신부하고 질문을 하고 또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런 신랑들은 맞선을 볼 때 이제 제일 유도를 해나가야 돼요. 계속 맞선을 보면 안 돼요. 한 여성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면 안 되고요. 한 10분, 20분 대화하고 좀 쉬었다가 쉬고 또 신부도 또 편안하게 좀 쉬다가 또 두 사람 저하고 또 신랑하고 또 이렇게 대화 좀 밖에서 또 좀 이래 하다가 또 앉아서 또 몇 가지 물어보고 또 좀 쉬었다가 이런 식 반복을 해주면은 신랑들이 좀 편해지죠.
1시간, 2시간 앉아 그 이상하고 대화만 해봤자요. 이게 그냥 멍하니 멘붕 옵니다. 아니, 난생 처음 여자를 면전에 두고 대화를 해보는 신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가- 대화도 못 해본 신분이 신랑분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제 가만히 앉았어요, 사실.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해주면 신랑분은 계속 듣잖아요. 그때 들을 때도 신랑분은 신부 표정, 말하는 모습 등등. 그러고 질문이 반복되기도 많이 해요. 그 반복되는 이유가 앞에 말과 뒷말을 좀 연관도 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한 신부하고 계속 많이 대화를 해보면은 나중에 무슨 이야기 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러고 저하고 또 대화를 또 신랑하고 이래 해보면은요, 편안해지거든. 저하고 또 대화 좀 하다가 또 신부한테, 그럼 그런 신부들 신랑 보고 신부에게 질문 좀 하세요. 어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하면 없는데요. 아니면은 저 어때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좋은 질문입니까, 신랑? 신랑분들은 이제 신부한테 이제 한국 와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등 그런 것부터 질문을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다 해줘요. 해주지만은 그래도 신랑분이 한국에 와서 앞으로 살아갈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도리어 너무 딱딱하게 대답하는 신부 있어요. 한국 와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공부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하는 신부. 그는 너무 체계적인 머릿속에서 그냥 담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착하고 괜찮은 신부들은 지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요. 그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 가서 가정에 먼저 충실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신부. 다른 거는 아직까지 모르니까. 근데 한국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일도 좀 하고요. 이제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럼 가장 나쁜 질문은 뭡니까? 나쁜 질문은 왜 한국 가요? 그거는 그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한국 가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맞선을 보고 있으면서 저 어때요? 묻는 거. 저 어때요?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 자, 지금 본인들이 신부도 본인이 마음에 가니까 지금 앉아서 맞선을 보고 있잖아요. 그 신부한테 저 어때요? 하고 묻는 거는 신부도 당연한 대답. 왜 좋아요? 아니면은 잘생겼어요. 미남입니다. 귀엽습니다. 이런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뻔한 대답만. 그거는 뻔한 대답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 질문을 하는 거는 이 신부가 살아온 환경, 부모가 어떤 일을 하고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있겠는지, 가족 상황은 또 어떻게, 가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이 신부가 이 부모 집에 경제적인 영향을 그동안에 얼마나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질문을 우리가 쭉 하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분석을 해야 되지. 이 신부한테 자, 니네 부모 잘 살아요. 뭐들 그렇게 대답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신부가 일을 했다. 그동안 직장을 다녔다. 그러면 한 달에 용돈을, 월급을 얼마 정도 받아서 부모한테 매달 얼마씩 보내줬느냐. 뭐 100만 동, 200만 동 부족하다 하면 그건 사실 부모님한테 용돈 보내준 거잖아요. 가장 경제적이 안 좋은 게 보면요, 절반 보낸 신부들이에요. 절반 보냈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이 딸한테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 또 심지어 엄마 아빠 집에 같이 살면서 왜 직장 다니는 신부들 있잖아요. 그냥 월급 받으면 엄마 다 줬어요. 다 주고 집 필요한 거 다 그때그때 싸니까 얼마를 또 갖다 쓰는지도 몰라. 도리어 그런 신부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또 부모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니까 딸이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야, 엄마한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판단해. 그냥 그런 것도 물어보고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하면 부모님이 공장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있으면 반한 답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농사를 한다, 어떤 특이한 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하는 건지도 한번. 자, 농사를 한다 그러면 논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논이 부모님 논이 아니면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등등. 그게 다양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나중에 한국에 일하러 갈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 신부가 예, 있어요. 하면, 아, 경제적으로 조금은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 신부가 우리 부모님 하는 일이 바빠서 아마 놀러 갈걸요? 한국 구경은 한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신부들은 부모님이 묵고 사는데 전혀 지장,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반대로 신부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신랑은 어떤 모습이나 어떤 태도를 갖고 신부를 만나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요, 인상이에요. 신랑분들이 대화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웃어주면서. 자, 인물이 못생겼다, 잘생겼다도 좌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인물이 못생긴 신랑, 미남은 아니라도, 웃는 얼굴에 대화를 했어도 항상 웃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신부들이, 아,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인상이 좋아 보이고. 인상이 좋아 보인다. 근데, 신랑분들 지난번에 내가 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서 두통도 있고, 마이크 하다 보면 인상 푹 써가니까 신부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인상 쓰는 신랑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웃어줍니다. 근데 사람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요, 우리가 봐도 저 신랑 사실 인물 없는데 신부 입장에서는 잘생겼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외모를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판단보다도 사람 인상이 참 선해 보인다. 우리 신랑분도 신부를 선택할 때 마찬가지예요. 많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신부 쪽으로 많이 마음이 갑니다. 딱딱하게 말하는 신부보다는. 그래서 서로가 맞선을 보고 ik할 때는 웃는 얼굴에 대화하고 또 진실되게 서로 대답해 주면서 판단하는 것. 그 신랑분도 점수를 달라 그러면 웃는 얼굴에 편안하게 대화해 주는 게 가장 좋다. 그겁니다.